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꺾는 데에는 칼이 필요하지 않다. 한 줄의 물음이면 족하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돌아섰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은 적 말입니다. 묻는 사람의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혼자 남으면 무언가 빼앗긴 느낌이 가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분명히 가벼워진 것은 내 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말은 곧바로 알아챕니다. 거친 욕설이나 대놓고 하는 비난은 듣는 즉시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능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알아채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아무 감각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은 대개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어조, 걱정하는 눈빛, 관심 어린 목소리. 그 안에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걱정의 옷을 입고 오는 시험, 관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저울질, 그리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들이 만나게 될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되면 그대들의 대화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종류의 말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예민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오래 외진 곳에 갇혀 있으니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에는 처음부터 물음 이외에 다른 목적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위치를 재고 관계의 무게를 자기 쪽으로 기울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유배라는 긴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만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벼슬길에 있을 때 수많은 논쟁에서 말로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고 근거를 대고 끝내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그가 배운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힘은 답하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성품이 아니라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나긴 유배의 시간 속에서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이기던 사람이 침묵으로 지키는 법을 배우기까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밤과 수많은 후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그 길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대들도 이미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묻는 말 앞에서 자연스럽게 답하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은 예의이고 성실한 사람의 도리라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생각보다 먼저 입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질문이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정보를 구합니다. 어떤 질문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질문은 상대를 한 칸 아래에 세우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물음표로 끝나고 부드러운 어조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이 유배 초기에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찾아와 그의 서재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쓴 글이 세상에 나갈 수는 있겠소? 겉으로는 출간의 가능성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말에 답하려는 순간 자신의 입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느꼈습니다. 글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 기록이 왜 의미 있는지를 입증하는 쪽으로 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묻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고 답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정약용은 한동안 먹을 갈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것을 남의 저울 위에 올려놓은 사람만이 느끼는 종류의 허탈함이었습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관리의 질문은 정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정약용이 설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질문 하나로 두 사람의 자리가 나뉜 것입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 장면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묻는 말에 모두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내 자리를 가장 쉽게 내어주는 길이었다고. 사람이 자기 일의 의미를 스스로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남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단단함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설명할수록 확신은 줄어들고 상대의 표정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이후로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어딘가에 세우려고 오는 것인가? 그 구분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한마디를 건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대개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몸이 상한다. 언뜻 들으면 순수한 염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2번, 3번 반복되면 그 말의 질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한 번 말하고 물러섭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염려는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밤늦도록 글을 쓰는 날이 많았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 있던 이들이 말했습니다. 몸이 상하십니다. 그만 쉬십시오. 처음에는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말 뒤에 덧붙는 문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정약용은 그 말을 들으며 붓을 든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걱정의 얼굴을 한 그 말은 사실 그의 속도를 늦추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멈춰 있을 때 함께 멈춰 있는 사람에게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이 혼자 앞으로 나아가면 그 움직임이 자신의 정체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직접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대신 걱정이라는 이름을 붙여 속도를 줄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은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말처럼 들리지만 속뜻은 다릅니다. 그대의 열정을 과잉이라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옳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기준을 슬며시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판단인 양 여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 구조를 알아챈 뒤로 그 말을 듣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걱정으로 받지 않고 하나의 신호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한 것이구나. 내가 멈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읽으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이 시간까지 글을 쓰는지,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내 속도의 이유를 늘어놓는 것은 그 질문이 원하는 방식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날 이후에도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걱정의 말은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 말이 그의 붓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질문 앞에서 그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건드리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그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가족이 걱정하지 않느냐, 부모님은 뭐라 하시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듭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사랑하는 이의 이름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바로 그 흔들림을 노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알게 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남다른 뜻을 품고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는 뭐라 하시던가? 젊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또렷하던 눈빛이 흐려졌고 단단하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윤곽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정약용은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찾아온 관리가 그의 처지를 후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가족들께서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정약용은 그 말에 멀리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의 선택이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질문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묻는 말은 겉으로는 안부를 확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대의 선택이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효도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빌려 그대의 결정을 도덕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비난도 견디고 반대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말 앞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도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무게가 된다면 멈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정작 가족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이 방향을 바꿔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그 가족에게 직접 안부를 묻습니다. 나를 통해 묻는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나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질문이 다르게 들립니다. 정약용은 그런 질문 앞에서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은 늘 제 곁에 있습니다.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꺼내어 남에게 보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가족을 앞세운 질문에 길게 답하는 것은 내 가장 깊은 곳을 그 질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질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라는 질문, 열정을 과잉이라 규정하는 질문, 가족을 앞세워 죄책감을 심는 질문. 이 셋은 겉모습이 다릅니다. 묻는 방식도 다르고 건드리는 자리도 다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오랜 관찰 끝에 이 질문들의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답하는 순간 설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설명을 듣는 사람은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자리가 한번 정해지면 대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관계의 높낮이가 그렇게 조용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묻는 말마다 성실히 답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선택을 해명하고 왜 이 길을 걷는지를 길게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도 이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마치고 나면 언제나 이상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내 것이었던 것이 조금 작아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증명을 요구받는 사람은 이미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의심이 쌓이면 단단했던 마음에 금이 갑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가 답하려고 입을 여는 그 순간 이미 원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모습, 설명하려는 모습,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에서 누가 설명하고 누가 듣는가, 누가 증명하고 누가 판단하는가. 그 보이지 않는 자리는 큰 소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화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 질문들입니다. 걱정의 표정을 하고 관심의 목소리로 그대를 설명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이미 기울어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게 된 뒤로 질문을 받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묻는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성실한 해명이 언제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침묵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짧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답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의 긴 시간 속에서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깊이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응이라 하면 말을 떠올립니다. 맞서는 것, 반박하는 것, 조목조목 따지는 것. 무언가를 말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라 여깁니다. 정약용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말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논쟁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고 상대의 허점을 짚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말로 이긴 날에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는데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로 맞서는 것은 상대의 질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답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도 무언가를 내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피와 거절은 다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서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유배지의 고요한 밤들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입을 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불안해졌고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말 대신 표정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것,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충분한 답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질문은 힘을 잃습니다. 파고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약용은 짧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짧은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냅니다. 상대의 질문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무례하지도 않은 자리를 지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설명 없이 답하는 것, 그것이 그 질문의 힘을 가장 조용히 거두는 방식입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짧은 한마디는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 답할 수 있어도 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제이고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힘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그 힘을 기르는 데 유배의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말이 적은 사람을 한 명 알았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길게 받아치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은 그를 무심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정약용이 오래 생각해 보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정약용은 그것을 오래 관찰한 끝에 하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의 무게라고. 그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보든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고 오해를 풀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지지 않으려면 크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긴 관찰 끝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늘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섭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내가 왜 괜찮은지를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스스로도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말보다 먼저 전해집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남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다만 남의 기준 위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벼슬길에 있을 때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힘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그 조용한 사람을 만난 뒤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힘은 말의 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있었습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알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질문도 쉽게 닿지 못합니다. 가치를 묻는 말도, 속도를 재는 말도, 가족을 앞세운 말도 파고들 틈을 찾지 못합니다. 틈은 스스로를 의심할 때 생깁니다. 그 틈을 없애는 것이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리를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곁에 있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등을 돌렸고, 벗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좁은 방 하나와 먹 냄새뿐이었습니다.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든 질문에 답하려 했고,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고, 설명을 잘하는 것이 성실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자신을 닳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접어들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자리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남의 질문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저울 위에 올라가지 않고, 남의 걱정을 내 죄책감으로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대들이여,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 아무리 교묘해도 그대 안에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대의 가치를 묻거든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속도를 문제 삼거든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가족을 앞세워 흔들려 하거든 그 질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긴 해명보다 강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누구 앞에서 나를 설명하고 있었는가? 그 설명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 질문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끈 것이었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대화는 달라질 것입니다. 대답은 때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답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간직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의 끝자락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은 화려한 문장도 날카로운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아는 삶, 증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것이 그가 긴 침묵 끝에 찾아낸 가장 조용한 힘이었습니다.